안녕하십니까. 저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에서 식물 분자 생물학 및 식물 발달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규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한번 제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한 6년 전 얘기인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식물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통 뿌리 같은 거 뿌리나 엽록체 이런 걸 연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들 학교 관람 수업인가 그걸 갔는데 선생님이 저희 학생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님 뿌리학 역사학자신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역사 아니고 자연과학도인데요. 자연과학 선생인데요." 이상하다. 아기가 뿌리학자라고 적어 놨 자,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데 또 어떤 부분엔 되게 낯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식물 과학이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식물 과학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교수님 발표하시군요. 활용해서 식물학뿐만 아니라 또 생물학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간략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 24 명이죠. 24 명. 자 어떡해. 그러면 자 왼쪽에 갈색 지구와 오른쪽에 있는 녹색 지구가 보이는데 당연히 우리는 왼쪽의 갈색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의 오른쪽 지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즉 생물이란 거는 이렇게 녹색 지구를 만드는 중요한 생명체인데 이 어. 식물이 식물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지구라는 이 생태계에 사는 많은 동물들에게 에너지를 강연자하고 그 제공하는 교수님 소리 산소수의 나서 기술을 서운해. 수행하기 때문이죠. 어. 자, 사실 식물 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육상 식물입니다. 우리 육상에 살고 있는 식물. 기본적으로 많은 식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물이 육상에 있는 식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를 연구해 보면 지금부터 대략 5억 년 전, 좀 더 정교하게는 4억 7천만 년 전에 그 해양에 살고 있던 녹조류가 그 대양 토지에 이제 침공함으로부터 이제 육상 식물이 이제 대륙에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매우 과도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다양한 식물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 진화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연히 진화라는 건 자기가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쉽게끔 자꾸 변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당연히 이 육상 식물의 진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육상과 해양의 차이는 뭔가요?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많냐 적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상 식물은 모든 자기에 필요한 물과 무기업류는 다 토양으로 흡수합니다. 따라서 진화가 오래 잘 된 식물이면 식물일수록 무슨 뿌리 발달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흡수만 하면 뭐예요? 당연히 다른 조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죠. 역시 흡수한 물과 무기업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관다발 조직도 역시 진화의 과정과 더불어 고도로 발전하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식물을 좀 연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식물은 우리에게 동물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뭘 제공합니까?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면 다들 또 책상 볼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산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세포 호흡을 못해서. 정확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세포 호흡을 못해서. 그럼 세포 호흡의 정의, 호흡을 왜 해? 세포 호흡을. 아유, 진짜 그레이트입니다. 뭐냐면 거의 맞췄어요. 이제 다음에 대학교 오면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산소라는 건 결국 우리 마치 그거 똑같아요. 자동차에 산소가 있어야지 연료하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포 내 호흡이라는 건 뭐냐 산소를 소비하는 건데 이 산소 소비가 뭘 만드는 데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생명체의 분자 화폐.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하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포도 다양한 생명 현상을 하려면 에너지 같은 돈을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생명체가 뭔가 에너지로서 쓰는 그 화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 화폐, 에너지 화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질이 ATP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그 ATP를 만들 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이나 식물도 호흡합니다. 여러분들 식물 호흡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식물도 다 호흡합니다. 역시 동물이나 식물은 이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든다? ATP를 만든다. 그런데 식물은 호흡뿐만 아니라 광합성 뭘 만들 수 있다?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소가 동물이 살 수 살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즉 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 생산자이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연구해야겠죠. 자, 두 번째,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또 식물은 뭘 만들어낸다?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 동화 산물을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3대 영양소,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가 뭐예요? 맞습니다. 자, 또 만드는데 또 그레이트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면 결국은 에너지가 뭡니까? ATP죠. 기본적으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 우리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까지 가요? 다 분해해서 글루코스까지 가고, 단백질 먹으면 아미노산까지 가고, 지방 먹으면 지방산까지 다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지 않습니까? 즉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물은, 타당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당 같은 걸, 글루코스 같은 거 어떻게 다 다른 동물 잡아먹거나 식물 뜯어먹어갖고 확보하죠. 하지만 식물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하죠?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은 다른 동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스스로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소 동화 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이걸 섭취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지구상의 중요 생산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사실 시간이 좀만 더 허락하면 이 광합성을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 광합성이란 거 여러분들 요즘 PCR 들어봤나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검사하잖아요. PCR 검사 맞죠? 풀 네임은 영어적 풀 네임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입니다. PCR이라고 불러요. 역시 노벨상을 받은 교수입니다. 자, 광합성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또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포토신세틱 카본 리덕션. 앞에 PCR만 하면 PCR이라는 축어로 노벨상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바꾸긴 뭐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노벨상 받기를 원한다면 이름에다가 표시나 박시면 PC 박춘미 정도 하면 PCR 되겠네요. 어쨌든 이 광합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제가 오늘 딥게는 설명 못하고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광합성이라는 건 아주 교묘한 두 가지 반응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사실 그 사이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엽록체는 스스로 뭘 만들 수 있다? ATP와 ATP라고 할게 그냥 ATP를 만들어내고,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한 ATP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흡수한 CO2를 뭘로 만드는 과정? 글루코스로 만드는 과정. 두 가지 과정이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만들어낸 과정. 그리고 이 만들어낸 ATP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부터 글루코스를 만드는 과정.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연결시킨 게 뭐다? 광합성이다. 그래서 사실 광합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기 때문에, 지구상을 실제로 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해서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식물은 이렇게 산소와 탄소 동화 산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사산물 줍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바이타민, 뭐 카페인, 몰핀 이런 거 다 식물로부터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야, 건강하려면 그 활성지 산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라색 채소 많이 먹어야 돼.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안토사이아닌 다 식물이 합성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물이 사람이나 뭐 동물에게 뭐 산소, 탄소 동화 산물, 그리고
다양한 2차 대사 산물만을 주기 때문에 꼭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연구해야 되냐?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 또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식물은 순수 과학을 위해서도 중요한 대상 작물이 아니 대상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초의 세포 어디서 보여졌습니까? 식물에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최초의 바이러스 어디서 동정이 됐어요? 발견됐어요? 역시 식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유전학 멘델이죠. 사실 멘델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멘델이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부모의 형질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유전 법칙이 맨날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 종교적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부처님 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랜덤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맨델은 그게 아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특정한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그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있다라는 걸 제시해서 현대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연구를 할 때 뭐 갖고 연구했습니까? 완두콩 갖다 연구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이란 거는 부모 세대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식물 저 식물 이렇게 교배도 되지 않습니까? 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너너 병원에 너너 병원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전학이라는 건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유전학이 또 정교하게 알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자손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유전 연구로 다양한 자손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같이 한 명도 안 나면 유전학 연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식물이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그 모델이 됐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물은 참으로 어메이징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생명학의 많은 주제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 그건 생명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싶다 또는 키가 크고 싶다 다양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은 그런 걸 연구하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찾아봤는데 가장 오래 산 나무는 현재까지 5,000년 살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만약 그러면 이 결국 생명체라는 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무의 세포가 어떻게 활성을 유지시키고 하는지만 이해한다면 이걸 동물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 매료하고 사로잡고 있는 좋은 생명체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이거 어떤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식물을 늘상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식물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예전에는 동물과 식물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나는 식물이 좋아라고 해서 식물을 연구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꼭 식물이 좋다, 동물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도 식물을 선택해서 공부한 게 저한테는 가장 잘 된 선택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참 잘 어울리는 논문 연구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시점에서 식물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있는 그 사회적 연구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약 10억 인구가 지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그걸 지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지만 불과 제가 여러분보다는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배고픔이라는 게 그렇게 남 이야기가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이 단계는 많이 지났긴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수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도 10억 명. 근데 10억 명의 인구는 어느 정도냐? 유럽의 전체 인구와 미국의 전체 인구와 캐나다의 전체 인구를 다 해야지 10억이 나옵니다. 그만한 인구가 지금도 어, 그 배고픔에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약 30년 정도 뒤면 2050년이면 인류의 인구가 100억이 넘을 거라고 한 10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측 수치가 10년 전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100억을 훨씬 더 넘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100억 정도의 인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때
지금 수준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유지시키려면 작물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70%가 증가해야 된답니다. 최소.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는 2배, 지금부터 100%가 증가돼야지 2050년에 그 인구를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쉬운 거냐? 사실 역사적으로는 어렵진 않습니다. 예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참 이런 그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잘 보고되어 기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 1900년과 1950년인가 30년 사이에 작물 생산량을 비교해 본 미국의 결과를 보면 그 30년인가 50년 내에 작물 생산량을 최소 2배 이상 다 증가시켰습니다. 콩이든 벼든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30년 남았으면 또 2배 이상 증가시키면 되겠네. 충분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때의 2배 증가와 2배를 증가시킨 상황과 지금 2배를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데 그때 2배 증가시키는 상황은 뭐냐면 농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영농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벼를 이렇게 심으니까 훨씬 더 잘 크더라. 벼 키우려면 물을 잘 대줘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대줘야겠다. 그리고 농약은 이렇게 쳐주는 게 좋겠다. 비료는 이런 걸 잘 주는 게 좋겠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물 농업 환경 개선이나 영농 기술은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더 이상 증가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질을 바꿔야 된다. 즉 품종을 바꿔야 된다. 즉 지금 벼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면 이걸 몇 개 만드는 거? 2개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품종을 만드는 건 형질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형질 바꾸는데 쉬워요? 여러분들 막 바꿔야지 하면 아침에 막 바뀌게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식물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수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서 생산량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식물 과학자들의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는 환경 저항성이 증가된 작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계속 얘기 듣고 있지만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외부 환경 스트레스,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환경 스트레스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 보고서를 따르면 평균 기온 1도가 증가하면 작물 생산량이 대략 3% 5% 떨어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가뭄이나 외부 환경 스트레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와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한 번 이런 외부 환경이 오게 되면 20%, 30% 이상의 생산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몇 번쯤 사는 동안 들었을 겁니다. 무슨 가뭄 때문에 국제 곡물가가 2배 올랐다. 전쟁 때문에 맞습니다. 생산량은 20% 떨어지는데 값은 2배씩 오릅니다. 왜 여러분들 느낌 알잖아요. 왜 먹고 사는 거는 10명 중에 만약에 한 명만 굶어 죽어도 우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명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못 들고 다녀. 그럼 뭔가 경제가 좀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10명 중에 한 명이 굶어 죽었어. 그러면 진짜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서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값은 폭등하겠죠. 어쨌든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뭄이나 이런 외부 환경에 저항성이 높은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형질을 갖는 작물을 개발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물 과학이나 작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류 문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물을 개발하고 싶어 하냐면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뉴트리언트가 많은 증가된 식물 그리고 또 가뭄이나 콜드 그다음에 또 병원균의 저항성이 높은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생산량이 증가된 식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식물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이 식물과 이 식물은 동일한 종의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식물이고 이 식물은 너무 많고 보시면 알겠죠? 자, 이 식물과 이 식물도 역시 똑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세포가 이렇게 쭉쭉 잘 길어져요. 하지만 이 식물은 세포가 길어지지 않아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식물과 이 식물 역시 같은 종인데 이건 정상적인 식물은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커서 수정도 씨앗도 잘 맺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수술의 발달이 극도로 저하가 돼 갖고 종자를 못 맺어요. 씨를 못 맺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식물은 이렇게 잘 커요. 근데 이 식물은 병이 너무 잘 걸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가끔씩 사람들 보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잘 걸리고 병이 너무 잘 걸리고 이 친구 병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 병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린다는 건 좀 말이 좀 거시기하지만 어쨌든 병에 굉장히 저항성 있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식물은 어떤 환경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당히 잘 버티는데 얘는 너무 민감해. 그리고 이 식물은 원래는 식물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식물은 허해. 엽록체가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요거 뭐예요? 형질이 다 바뀐 거죠. 다 형질이 바뀐 겁니다. 이 식물의 형질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장을 못하는 극도 성장이 억제된 형질로 바뀌었고 이 식물의 형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포가 길어지지 않는 형질로 바뀌었고 이 식물의 형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생식을 못하는 수수의 발달이 안 되는 형질로 바뀌었고 이 식물의 형질이 병이 너무 잘 걸린 형질로 바뀌었고 이해하셨죠? 자, 결국 이렇게 형질을 바꿔내야지 만약 이건 지금 나쁜 쪽으로 바뀌었지만 좋은 쪽으로 바꿔낸다면 우리의 목표 아까 생산량이 증가된 거나 가뭄 저항성이나 이런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이 증가된 작물을 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형질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질은 결국 뭘로 결정되는 겁니까? 이런 형질 부모에게 자식으로 가죠. 자손한테 가요. 그래서 그런 형질을 전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든이라고 하긴 너무 약간은 대부분 99.999%라고 해도 무난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뭐다? DNA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왜 DNA가 중요한지, 그럼 어떤 식물의 형질을 바꾼다는 얘기는 뭘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DNA를 바꿔야 된다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DNA가 쉽게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가지 생명체 먹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거기 다 DNA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만의 DNA를 갖고 있어요. 밥 DNA 하루에 막 3공기, 6공기 먹는데 벼 DNA가 여러분 DNA에 막 들어와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합니다. 유전 물질은. 근데 그런 유전 물질을 DNA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변화시켜야지 형질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현재 어떤 식물학 기술들이 식물 생명과학 기술들이 이런 유전자를 DNA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생체 내에서 우리가 생체 내에서 다양한 형질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형질,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세포 안에는 다양한 생물적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해당 작용, 소화, 뭐 어마어마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촉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촉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생체 촉매는 다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선생님 갑자기 유전 물질을 하다가 왜 단백질, DNA 하다가 왜 단백질로 얘기가 벗어나냐? 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 한 수만 개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부품들을 만드는 정보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을 하는 데는 다 단백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정보, 설계도가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DNA입니다. 이해하시죠? 즉 DNA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단백질이 나올 테고 결과적으로 형질이 바뀌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생체 내에서 생체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DNA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DNA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DNA는 사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 풀 때는 10진법이지 않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그죠? 근데 요 DNA는 4개의 벽돌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정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우리 집을 질 때 하나의 벽돌을 집을 질 때 최소 단위를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4종류의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벽돌을 자세히 보면 3개의 특성 있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라는 물질, 그다음에 수가 그다음에 베이스라고 이 3개가 구성돼서 하나의 벽돌. 그 벽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 들어봤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네 종류라며요. 네 종류인데 뭐는 다 똑같냐? 이건 다 똑같아. 여기에 아데닌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TP. 구아닌이 붙으면 GTP. 타이민이 붙으면 TTP. 사이토신 붙으면 CTP가 되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벽돌이 연결돼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 DNA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건 GATTCAC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GACCC TT가 없어지고 CC로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뀐 거고 따라서 염기 서열 DNA 정보가 바뀌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도 기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 DNA가 어마무시하게 긴데 이 DNA가 다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DNA가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DNA 염기서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유전자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바뀌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단백질이 바뀌게 됐고 따라서 식물의 형질이 바뀌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나 잘못 이해하면 그럼 생명체는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그걸 매개해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아주 간단해 재밌습니다. DNA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DNA 세포 안에 핵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포 배울 때 지식생물 배울 때 단백질 어디서 만든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세포질에 존재하는 라이보솜이라는 단백질이 DNA 단백질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소가 라이보솜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만든다. 생각해요. 공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핵 안에 DNA 있고, 그죠? 단백질 만드는 건 세포질에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핵 안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세포질까지 온 다음에 그 정보를 단백질을 만드는 라이보솜에게 제공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걸 찾아낸 게 뭐란 얘기예요? RNA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생명체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를 기반으로 다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생물학에서 또는 생물학에서 센트럴 도그마, 중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따라서 DNA가 바뀌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RNA가 바뀌고 RNA가 바뀌면 단백질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좋은 유전자를 발굴해 갖고 그걸 어떤 식물에다가 넣어주면 그 식물 형질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생각이 바로 식물 생명과학의 기초가 된 생각입니다.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DNA에서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호랭이 옷을 입고 있는 애기가 있고 여기 진짜 호랭이가 있어요. 자, 얘네들 깜빡하면 속을 뻔하죠. 애기 얘 호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호랑이가 아니라는 건 뭐만 분석해 보면 금방 알아요? DNA만 분석해 보면 금방 압니다. 아무리 가려도 왜? 사람으로서의 형질, 호랭이로서의 형질 다 뭐가 결정하고 있어요? DNA가 결정하는 거죠. 형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는 뭘 갖고 있다? 다른 DNA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얘네들 조사하면 금방 DNA가 다르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어떤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살짝 얘기했던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입니다. 즉 내 몸에 어떤 DNA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옛날에 한때 한국에 큰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때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때 사람들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기서 샘플링 한 다음에 PCR 찍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PCR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밝히고자 하는 DNA가 그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으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DNA가 또 원래는 내 몸에 없고 새로운 DNA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겠죠. 검출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바로 DNA란 건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왜? 생명의 형질을 누가 결정한다? DNA가 결정한다. 그래서
꼭 다시 기억해야 될 건 DNA가 바뀌면 형질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식물을 좋게 사실상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쓰는 대부분의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섭취하는 거 자연품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개량시킨 품종들입니다. 즉 옛날부터 지구가 만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순수 자연품 아닙니다. 역시 동물도요. 가축도 다 사람의 특정 목표를 통해서 개량시켜 온 품종들입니다. 자, 품종을 개량한다. 그럼 뭐예요? 형질을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형질을 바꾼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DNA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제 최신 생명과 아니 그러니까 최신 생명과학을 빼고 생명체가 외부의 유전자를 받아서 자기 형질을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교배예요, 교배. 즉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기를 만드는 과정. 아빠의 DNA와 엄마의 DNA가 섞이죠. 그것 빼고는 최신의 생명과학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하루에 100공기를 먹는다고 해도 쌀 DNA가 여러분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거 갖다 연구하면 노벨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즉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본성이 자기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게 DNA이기 때문에 그 DNA가 쉽게 외부 DNA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었다? 교배를 통하면 엄마 DNA, 아빠 DNA가 섞이게 되죠. 즉 뭐냐면 전통적인 육종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해왔어요? 좋은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 품종은 다 좋아. 맛도 좋고 생산량도 좋고 보기도 좋아. 근데 딱 하나 아쉬워. 병이 너무 잘 걸려. 근데 이 하나 또 다른 품종은 다 좋아. 다 안 좋아. 근데 딱 하나가 뭐가 좋냐면 병이 너무 안 걸려. 병 저항성이 너무 좋아. 그럼 사람이 하는 생각은 뭡니까? 야, 보나마나 이 형질은 누가 DNA가 결정하니까 얘네를 잘 교배하면 얘네 DNA가 서로 섞임으로써 맛도 좋고 뭐 생산량도 좋고 병도 안 걸리는 품종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현재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작물이나 동물은 다 육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과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스마트한 방법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한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동시에 분자 생물학 기술이 분자 생물학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이 확충이 되면서 진짜 굳이 교배가 아니어도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까 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 뮤타제네시스는 이 얘기 이거 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 품종이 너무 좋아. 되게 좋아. 뭐가 하나가 안 좋아요? 병이 안 걸려. 병이 너무 잘 걸려. 그러면 이 품종에다가 막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막 줍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는 뭘 변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DNA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돌연변이 물질이에요. 돌연변이 발생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다 좋은데 뭐가 하나 안 좋아? 병이 너무 잘 걸려. 그럼 병이 잘 걸리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걷다가 막 아무거나 막 돌변시켜. 그러다가 운 좋게 병이 잘 걸리지 않는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돌연변이 육종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쓰이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제너틱 모디피케이션과 신육종이랑 오른쪽 기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초점 좀 더 맞출게요. 자, 제너틱 모디피케이션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트랜스진이라는 얘기가 있죠. 트랜스제니스인데 트랜스는 외부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내가 아까 그 하나의 식물인데 다 좋아. 생산량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병이 너무 잘 걸려. 근데 병이 안 걸리는 품종과 교배를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야, 이거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아까도 특히 지금 시기에서 왜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 중요하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 그 사이에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키지 못하면 절대적인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년 시간이 전통 교배를 통해서 뭔가 품종을 개발하기에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자,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만약에
이 병이 잘 나머지는 다 싫은데 다 안 좋은데 병이 잘 걸리는 품종이 있어요. 병이 잘 안 걸리는. 그럼 얘가 병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뭔지 발굴하고, 왜냐? 형질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DNA가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품종에서 병이 잘 안 걸리는 품종에서 병이 잘 안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유전자만 쏙 집어넣어 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외부 유전자, 다른 생명체에 존재하는 외부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트랜스제너시스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게 대부분 뭐예요? GM이라고. 여러분들 GMO 할 때 그 GM입니다. 제너틱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 실제로 이 GM 작물 진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지금 작물의 덕분인데,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질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어우, 농장 다 맞춰. 맞추는. 기본적으로 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초라고 하죠. 제초. 김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초기, 예초기는 있어도 제초기는 없어요. 제초는 직접 자기가 다 뽑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진짜 힘들죠. 맞습니까? 근데 그 제초가 안 되면 작물 생산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좀 개발하고 싶어요? 야, 그 뭐 제초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없나? 약 뿌리면 확 죽는 거 없나? 선생님 제초제 있는데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뭐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잔디가 잡초가 난 것 같아서 제초제를 뿌렸더니만 잔디도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 사람도 쥐약 먹으면 사나요?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초제라는 건 풀을 죽이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식물마다 약간의 선택성이란 건 있지만 그렇게 선택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뿌리냐,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해야지 좀 선택성을 줄 수 있지, 이미 다 큰 상태에 뿌리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농업할 때 뭐 비행기에서 막 뭐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제초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미국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제초제 뿌려도 안 죽는 거야? 뭐냐면 결국 GMO기 때문에 그래요. 뭔 걸 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제초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초제 화학 성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를 발굴한 다음에 그 유전자를 일반적인 식물에 대해 넣어줘요. 그러면 그 식물은 그 제초제를 이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갖게 된 거예요, 안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죠. 따라서 같이 식물이 다 커져 있는데도 제초제를 뿌려도 누구만 죽게 되는 겁니까? 제초제 저항성을 갖지 못하는 식물은 다 죽고 우리가 제초제 저항성을 준 식물은 다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손쉽게 농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생산량이 떨어지게 돼요. 인간의 노동력이 감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게 바로 GM 전략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적인 마인드는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좀 약간의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변화는 약간의 부정적인 단어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GMO, GM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만들 때 이게 뭐야? 뭐라 하지? 유전자 변형 식물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변형이 너무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때 바꿨어도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유전자 변화 식물, 이 정도 변화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변형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 뭘 이상한 짓을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도입했을 때 좋게 형질을 좋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GM 기술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외부에서 내 뭔가 들어온 걸 섭취한다는 게 좀 기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이 GM을 통해서 만든 작물 때문에 사실은 곡물가도 떨어질 수 있었고 환경 개선에도 상당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거부감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해서 결국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기분 나쁜 건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온 걸 없는 대신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사람들이 확보했고 그 기술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유전자 교정 크리스퍼카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외부 유전자의 영구적 도입 없이 특정 유전자의 변화를 함으로써 좋은 품종을 만들라는 그 전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육종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GM과 신육종 전략은 유전자 편집 작물 개발은 기본적으로 뭐가 확실히 다르냐? GM은 외부 유전자가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초제 저항성을 보이려면 제초제 저항성을 유전자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전자 규정을 통한 작물 개발은 외부에서 유전자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작동하고 빼내면 돼요. 그래도 얘는 효과가 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유전 뭐냐 그 뭐죠? 아까 말씀드린 전통 육종과 그 지행과 그 유전자 편집과의 그 관계를 요걸로 설명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카드 게임 할 때 4개 동시에 있으면 에이스 포커 최고의 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3개만 갖고 있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좋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패가 이만큼 딴 친구가 패를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제가 원하는 건 뭐만 있으면 돼요? 지금 다이아몬드 A만 있으면 딱 포카네요. 그죠? 포카만 하나만 에이스 다이아몬드 A만 주면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 다시 다 섞어야 된다는 얘기다. 다 섞은 다음에 4개 가진 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고전 육종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고전 육종을 통한 작물 개발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선택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하나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만 받는 게 최고 전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슨 전략이에요? GM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한테 받은 거잖아. 기분 나빠.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여기에 제가 만약 K가 있으면 K를 연필로 지운 다음에 A로 바꿔. 그리고 자기는 지운 다음에 그 지우개는 다시 버려버려. 야, 이렇게 4개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생명공학, 식물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이 GM과 지놈 제너틱 모디피케이션이나 지놈 에디팅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적으로 이거 여러분한테 논문의 결과를 한번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학자들이 정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브리딩 뭐냐면 아까 일단 전통 육종을 통해서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8년에서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노동력이랑 가치를 전혀 뺀 겁니다. 노동력이랑 가치까지 하면 이건 훨씬 더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시간만 노동력이나 노동력에 필요한 돈은 다 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노동력은 무조건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도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고 나머지 아까 이렇게 GM이나 GE 16종을 이용해서 만드는 4년에서 6년 하다가 현재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명과학, 식물 생명과학 기술을 우리가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재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GM과 GE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과학 기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GM은 외부 유전자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GE는 외부 유전자를 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과연 외부 유전자의 도입이 과연 식물 생명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신의 생명공학이 없으면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교배. 맞죠? 수정. 맞죠? 수정해서 에그셀을 만드는 그 과정뿐이 외부 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생명공학은 뭘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사실은 식물에서 제일 처음부터 그걸 찾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견됐어. 근데 그 우연을 단순히 이런가 보다 해서 끝내지 않고 야 이거 잘 활용하면 뭐 되겠네. 역시 식물에게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이 형질전환 기술도 우연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시소에 너무 긴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처럼 목표를 두고 발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토양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보일 겁니다. 어떤 식물 막 여기 혹 같은 거 나 있어요. 특히
흙하고 가까운 부분에 혹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혹 나는 것처럼요.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이거 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식물 암인가 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tumor-like tissue가 불렀습니다. 튜머 암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식물 암 왜 만들어질까에 대한 당연히 궁금함이 있었겠죠. 혹시 여기서 뭔가 좋은 원리를 발견하면 인간의 암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찾아보니까 아하, 식물이 이렇게 암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왜 암 같은 조직을 만드냐면 이렇게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토양 미생물에 감염되면 이런 암 조직을 만든다는 걸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미생물 중에 왜 아그로박테리움에 감염되면 이런 암 같은 조직을 만들까? 암이 뭡니까? 미친 세포 분열을 이루어낼까? 조절되지 않는 세포 분열을 할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아그로박테리움만 그럴까?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뭘 찾아냈냐? 이게 지금 아그로박테리움입니다. 이거 아그로박테리움이고 이게 식물 세포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아그로박테리움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게요. 미생물은 자기 생명 현상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DNA의 정보 갖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인 정보를 조그만 DNA에다가 원형의 DNA에다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원래 자기가 큰 DNA 갖고 있고 또 추가적인 이렇게 동그란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아그로박테리움은 이런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명칭은 여러분 까먹어도 돼요. TI 플라스미드라고 부릅니다. 튜머를 만드는 플라스미드. 사람들이 그걸 찾았어. 야, 이 플라스미드가 있기 때문에 암 조직이 만들어지네 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그다음 질문 뭐겠습니까? 아니, 플라스미드 하는데 그다음 질문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가 뭔 짓을 하는지 봤더니만 감염이 되면 이 플라스미드 DNA의 특정 부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DNA 부분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식물 핵 DNA에 들어가게. yes. 즉 감염이 되면 자기의 DNA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식물 핵이 갖고 있는 DNA에다 확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또 질문이죠. 아니, 그 DNA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길래, 왜 DNA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친 듯이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그 DNA가 그걸 하게끔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DNA는 무슨 정보가 있을까라고 찾아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 아까 바로 이 tDNA라는 얘기입니다. 옥신이라는 호르몬과 사이토킨이라는 식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지금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아그로박테리움이 이 세포에 감염됐어. 그럼 이 세포는 뭘 확보하게 된 거예요? 무슨 유전자를 갖게 된 거예요? 옥신이라는 호르몬과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을 생합성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옥신 사이토킨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식물 발달 호르몬. 즉 옥신과 사이토킨 농도가 동시에 증가되면 식물은 미친 듯이 세포 분열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찾았어. 결국은 아그로박테리움이 식물의 혹 같은 암 같은 조직을 유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tDNA를 식물 핵 DNA에 전달하기 때문인데 그 안에 옥신과 사이토킨이라는 생합성 호르몬을 암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네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식물 과학자들이 다 이제 이해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여기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 뭐냐? 그래? 이건 과학적 발견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잘 이용하면 외부 유전자를 식물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 이해하실까? 자, 아니 이런 거 쓸데없는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제조합 DNA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사람들이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을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예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버리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어주면
이 아그로박테리움은 저보고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나? 식물 핵에다 핵 유전체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즉, 하나님이 이 아그로박테리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식물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기술인 외부 유전자를 식물 DNA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냅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tDNA 부분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넣어주면 돼요? 특정 제초제에 저항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고 그걸 아그로박테리움 1차적으로 넣어줘요. 그럼 이 아그로박테리움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TI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겠고 이게 식물에 접종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DNA를 누구한테 전달시킨다는 얘기예요? 식물에게 전달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물은 특정 제초제에 저항성을 자, 이게 바로 식물생명공학의 핵심이 된 기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변경을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고 그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식물생명과학에 또 중요한 걸 이해하려면 식물의 발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식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동물과 비교하는 게 또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 대략적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여기 있는 애기 나중에 크면 얘 돼요, 얘 돼요, 얘 돼요, 얘 돼요. 첫 번째 대학 가능성이 99.9%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2번, 3번, 4번 찍으면 안 되죠. 찍으면 적어도 1번에 찍어야죠. 답을. 그죠? 자, 2번 얘가 호랭이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요? 적어도 얘는 장동건이나 호랑이는 안 되고 백인 남성 된다는 건 금방 알아요. 보면. 얘가 어떻게 생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성 된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식물 커서 뭐 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쳐봅시다. 어떤 거 알아. 근데 이 식물을 심었을 때 나중에 줄기가 몇 개 나올지 뿌리가 몇 개 나올지 덧가리가 몇 개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바로 공부가 시는 발달상의 핵심적인 점. 뭐냐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가 임신하고 우리 애기 잘 크고 있나 확인하려고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부모님 떨리는 마음으로 힘났고 아빠 엄마 그 초음파 검사했는데 애가 대처를 보는 게 뭐 봐요? 팔다리가 중요한 거기서 중요한 발달학교 의미가 있어요. 팔다리 두 개 있으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여도 하나님이 역시 부처님 다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 축복하실 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랬고요. 자, 거기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런 고민해요? 야, 얘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리 하나 더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해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야, 다음에 없는 손가락, 지금은 정상인데 나중에 갑자기 꼬리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죠. 그런 건 즉, 동물의 시스템은 뭐냐면 초기에 우리가 엠브리오라고 하는데 초기 대화 형성이 나중에 삶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우리가 근데 2차 성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봤자 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여러분들 감수성이 있을 때 좀 드라마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별 그렇게 발달 확정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2차 성징 때뭐팔 하나 더 나오고 다리 하나 더 나오면 뭐 제가 야 멋지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자, 하지만 식물 봐요. 식물 제일 처음에 엄마 배아에서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 크면 줄기가 막 5, 6개가 막 나오고 어떤 해는 꽃이 막 이렇게 피고 근데 어떨 때는 전혀 줄기도 하나도 안 만들고 못하죠. 식물은 대화 형성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대화 형성 이후에 발달과 훨씬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적으로 얘기할 때 동물은 엠브리오가 이제 배아라는 뜻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엠브리오제닉 디벨롭먼트가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식물은 포스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포스트 뭐뭐이고 배아 형성 과정 이후에 발달 과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 우선 이게 동물과 식물의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원래 오늘 이게 2시까지 강의도 생각해갖고 여유롭다 했는데 좀 1시 반까지 가능하면 마무리 지나고 서 조금 한번 떨고 있는데 여하튼 두 번째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발달하는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식물을 똑똑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국 같은 거 이쁜 꽃이 있으면 산에다가 수국 이쁘다 툭 잘라 집에 갖고 오면 속에 심으면 속이 나옵니다. 속이 나와요. 내가 거울 보기에 내가 너무 멋져. 그래? 나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팔 뚝 잘라 붙이면 더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세포하고 체세포의 차이가 얘기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너무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식물은 체세포, 일반적인 체세포가 다시 일반적인 세포가 다시 분열한다는 얘기는 뭘로 갔다는 얘기예요? 줄기세포로. 지금 뭐냐면 일반적 토티포텐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에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는 무엇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줄기세포 생세포가 없습니다. 체세포가 없네요. 그런데 식물은 체세포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전형성을 갖고 있다. 특정 조건만 주면 쉽게 줄기세포 마치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지? 피아니 누구스가 막 싸우다가 왜 딱 사라져 졌어. 그럼 질가는 시민이 갑자기 시그널 받아 띵 해서 갑자기 스미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식물 시스템. 식물은 이 체세포와 줄기세포 사이의 변화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세포가 전형성을 갖고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동세포도 참 다르다. 여기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몇 가지 그 다음에 혹시나 뭐나 기회가 되면 그때 뒷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얘기하면 아무튼 얘기할게요. 지금 또 가면 뒷부분 준비한 것도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식물세포는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쉽게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생각해봐요. 내가 외부 유전자를 도입했어. 우리 몸의 세포가 4조개가 돼요. 그럼 도입하려면 하나만 집어넣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도 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4조개가 다 바뀌겠습니까? 제일 처음 생식세포에 집어넣어야지 그게 분열하면서 4조개가 다 그걸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려면 그 유전자를 어디다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에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나 줄기세포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생식세포가 막 이렇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보고 잘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식물도 생식세포 여러 개의 셀 레이어로 잘 보관되어 있어요. 생식세포 보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몇 개, 옷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입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생식세포를 가장 많이 입잖아요. 맞죠? 그거 이상하게 입으면 왜 그럴까? 막 그거 고민하자는 거죠? 그만큼 생식세포에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어떡하요? 그럼 결국은 줄기세포에 집어넣어야겠다. 예. 그런데 줄기세포가 그렇게 쉽냐는 얘기야. 근데 식물은 쉽지 않아요. 왜? 줄기세포 식물은 체세포를 뭘로 바꿔낼 수 있다? 줄기세포를 쉽게 바꿔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신이나 사이토킨이 뭐 한다고 했어요? 얘네들 식물 호르몬인데 이게 노출되고 식물 세포가 노출되면 미친 듯이 뭐 한다고요? 세포 분열한다. 세포 분열한다는 건 뭐예요? 분열력 있는 세포?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게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체세포에다가 특정 호르몬, 옥신과 사이토킨을 처리하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원래는 이런 체세포였지만 다른 세포로 막 분열하는 줄기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세포를 통해 분열력이 있는 세포로 만들어낸 식물세포를 조직을 우리가 헬리너스, 즉 얘는 계속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줄기세포예요. 그러면 아그로박테리움, 내가 만약에 이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식물체를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체세포에서 캘러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아그로박테리움을 감염시키면 아그로박테리움을 갖고 있는 외부 유전자가 이 세포에 들어가고 줄기세포에. 그리고 나서 얘를 분화시키면 뭘로? 하나의 성체 식물로 분화시키게 되면 그 식물은 모든 세포가 다 뭘 갖는? 외부 유전자를 갖는 식물을 만들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물 발달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식물 생명공학, 아까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 식물의 헬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생명공학 작물, 아까 말씀드렸던 GMO나 신육종 작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이제 GM, 아까 제너틱 모디피케이션 작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까 이제 tDNA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아까 그 플라스미드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아까 이 부분 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맞죠? 그 부분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 딱 집어넣어요. 맞죠? 집어넣고 식물에 같이 집어넣어. 만약에 여기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예요. 내가 이 식물한테 A라는 제초제의 저항성을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A라는 제초제의 저항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식물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아까 캘러스를 만들고 걷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물은 뭘 가져요?
제초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DNA가 있으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단백질이 있으니까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겠죠. 자,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이 유전자가 없어지면 제초제 저항성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지 않겠죠. 그래서 제너틱 모디피케이션 GM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지면 끝이지 뭐.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전학적 분리를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어. 빠졌어. 그럼 얘는 더 이상 GM 기능이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GM 장을 외부 유전자로 빠이빠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봐, 어쨌든 외부 유전자 계속 갖고 있지 않냐. 기분 좀 그렇지 않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 걸 한 거냐면 그래? 그러면 외부 유전자가 없이 기능을 DNA 변경시킨 작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교정 또는 유전자 편집 작물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 자, 이 시스템 알면 뭐 역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핵심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뼈 제가 뭐 이거 동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뼈 쭉 부러지면 가만히 있어요? 붙잖아요. 근데 붙었을 때 거기 더 튼튼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더 튼튼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부러지기 전과 부러지고 후에 나서의 뼈 구조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렇죠. 더 튼튼해졌다는 얘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더 튼튼해져?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DNA 똑같아. DNA 생명체는 어떤 물질입니까? 가장 중요한 물질. 유전 너 어떻게 살아? 어떻게 성장해? 그 모든 정보를 모아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DNA. 근데 DNA도 가끔씩 외부 환경이나 뭐에 의해서 쭉 끊길 수가 있습니다. DNA가 더블 스트랜드지 않습니까? 두 가닥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늘상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문제는 DNA가 손상받았다, 심각한 위험을 노출됐다는 건 뚝 부러집니다. 가운데 뚝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자, DNA가 이렇게 뚝 부러졌어. 그러면 그 중요한 DNA가 뚝 부러졌어요. 지금 상황이야. 그러면 스태프는 어떻게 인식했어요?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이번 생에 끝. 다음 생에 기대. 이거 생명체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체는 어쨌든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극복이 뭐겠습니까? 빨리 부러졌어. 빨리 붙여야죠. 자, 그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물질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무엇보다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자, 정교하게 붙여야겠다. 아, 지금 그럴 시간 어딨냐는 얘기. 지금 완전히 급한 상황인데 어쨌든 붙여. 빨리. 뭔짓을 하든. 그렇게 붙이다 보면 신속하게 붙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염기서열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어. 아, 그러면 내가 이 유전자에 특정 유전자에 뭐 이 정도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뚝 끊어버리면 뭐가 생겨요? 다시 부러졌다가 붙이면서 뭐가 생긴다?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이 생긴다. 그걸 찾아요. 그게 바로 유전자 편집. 그랬을 때 제가 또 역시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카스9이라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냐면 DNA를 뚝 끊어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아무데나 끊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카스9 여기로 와서 끊어 라는 걸 이렇게 데리고 와주는 이렇게 인도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가이드 RNA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와 카스가 있으면 특정 유전자에게 특정 유전자의 중점에 잘라낼 수 있고 나머지 얘가 뚝 끊기면 저절로 세포가 고쳐야 돼 하면서 고치면서 뭐가 생긴다는데 근데 선생님 여기 아까 제일 처음 얘기를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럼 왜 이거는 G2와 제너틱 모디피케이션과 달리 외부 유전자가 없어도 될까요?에 대한 답만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자,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우선 식물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여기 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그림 제가 뭐 그림을 좀 제 손톱과 요 유전자를 깨고 싶어. 이 유전자에 변형을 주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카스 단백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tDNA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카스9 넣어줘야겠죠. 아주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 이 어려운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카스9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주려면 식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카스9 들어가야 돼.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자르면 안 되고 특정 위치만 자르려면 특정 위치만 잘라 하는 가이드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요 부분 자르려고 해서 뚝 잘랐어.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필요 없다는 얘기. 얘는 잘라준 것만 있지. 나중에 기능은 얘가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가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않다는 얘기예요. 걔는 뭘로 하면 돼? 맨델 선생님께서 발견한 유전학적 법칙으로 분리시켜버리는. 분리시킨다는 얘기야. 빠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잘랐던 여기만 변형시킨 흔적만 남고 이건 없어진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자 지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뭘 갖고 있지도 않아요. 외부 유전자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회적 감수성이 사람이 신의 영역에 자꾸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되게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쓰는 많은 작물들이 실제로 어떤 육종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돌연변이 육종 많이 깊이 얘기를 못했는데 돌연변이 육종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돌연변이 육종이 한 건 뭐냐면 특정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킨 게 아니라 막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는 막 케미컬이나 방사선 처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형질이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물질을 처리하면 유전체 속에 하나만 돌연변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만 개가 돌연변이 됩니다. 우리 그거 하면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컸잖아.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 많은 것 중에 딸랑 하나 또는 잘못하면 한두 개가 돌연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런데 뭐가 훨씬 더 정교합니까? G가 훨씬 더 정교하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우리가 다른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이 교배를 작물 개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밀 육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옛날에 그 방사선 물질을 돌연변이 육종을 통한 거는 전체 다 돌연변이 시킨 다음에 찾는 거지만 얘는 원하는 것만 딱 돌연변이 시킨 거기 때문에 정밀 육종이라 한다. 근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미국은 활용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전혀 활용화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기술적 진보를 잘 이해하고 뭔가 잘 활용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도 열심히 잘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학적으로 한번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작물 품종을 우수한 생산량이 좋은 또는 막 뿌리가 이렇게 두꺼운 이런 걸 생명공학을 통해서 만들 때 당연히 뭐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자의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유전자의 변화를 줘야 된다. 자, 우리 몸에 유전자 수만 개 있습니다. 똑같아. 식물 유전자 수만 개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고? 어떤 유전자의 변화를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유전자 변화시키면 좋은 형질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 할 건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되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써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유전자 찾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유전자 원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명과학은 식물 분자 생물학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대상 작물이 뭐였냐면 애기장대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동물 실험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역시 식물도 왜 연구 많이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을 위한 연구지만 제일 처음부터 인간에다가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위해서 그나마 쥐나 그런 걸 모델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역시 식물도 작물에다 직접 연구하면 참으로 좋은데 시간이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식물을 연구할 때 마치 인간 연구할 때 쥐처럼 매우 작고 생명 주기가 매우 짧은 식물을 이용하는 게 바로 지금 이미지에 있는 애기장대라는 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애기장대를 이용해서 애기장대가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애기장대는 수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찾아냈습니다. 이 유전자는 폭발자에 관여되어 있다. 이 유전자는 힘을 두껍게 만든다. 이 유전자는 뭘 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좋은 유전자를 발굴할 때 만약에 제가 벼를 연구해 벼뿌리를 두껍게 만들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유전자를 발굴하려고 생각해요?
애기 장대가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뿌리를 두껍게 만드는 유전자를 우선 찾아내고 그거하고 염기 서열이는 단백질 염기 서열이 매우 비슷한 유전자를 더해서 찾아낸다고 이해하십니까?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작물을 연구할 때. 왜? 작물에서 제일 처음부터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나 그런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델 작물에서 모델 식물에서 애기장대한 모델 식물에서 개발한 유전자를 그와 비슷한 유전자를 발굴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도 아까 GM, 제너틱 모디피케이션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배워보면 30년 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GE는 최근의 기술이에요. 최근 5, 6년 사이에 많은 관심 많은 기술인데, 자, 두 개는 다 어쨌든 유전자를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서 인생 얘기 같은 건 그렇긴 한데, GM을 할 때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유전자가 필요해요? 있으면 맞기 때문에 왜? GM은 유전자를 항상 외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돼. 즉, 이 유전자가 있어야지 얘가 더 좋아지는 유전자지 않습니까? 좋아야 유전자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즉, 이 유전자가 있으면 생산력도 좋아진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환경도 좋아진다. 이런 유전자를 찾아야지 GM 전략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 찾으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형질을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 조절 인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G2가 이제 대세야. 근데 G2는 봐봐요. 어떤 특정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동 못하게. 그러면 성장을 촉진시키는 식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굴해서 돌연변이시켰을 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잖아. 맞죠? 얘가 이 유전자가 있으면 뿌리가 잘 안 커. 그럼 이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야지 뿌리가 잘 클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전략을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통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다. 우리 그동안 좋은 거 찾으려고 헤맸는데 이제 다시 나쁜 거 찾아서 또 헤매야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그 한 과정이 다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건 만약에 애기장 때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하진 않습니다. 단, 조금씩 많은 노동력과 시간과 돈이 걸려서 그렇지, 스트레스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저염록체의 발달에 관여되는 유전자를 찾고 싶다. 네? 애기장 때 예를 들어 저염록체 발달에 관여되는 염록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방합성을 수행하는 소기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염록체 발달에 관여되는 유전자를 찾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아까 여러분들 그건 유전자가 결국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 때 그냥 만든다, 뭘 만든다? RNA를 통해서 먼저 만들고 그 RNA 통해서 단백질을 하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DNA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만든다면 제일 첫 번째 뭘 많이 만들어야 돼? RNA를 많이 만들어야 돼. 따라서 이 단백질이 염록체 발달에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추적하면 되냐면 이 DNA가 자기와 똑같은 RNA를 많이 만드는지 많이 안 만드는지 분석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5천 개 유전자를 다 분석했어. 어떤 상황에서 분석했냐면 빛이 있는 상황에서 큰 식물과 빛이 없는 상황에서 큰 식물을 해서 RNA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본 거예요. 다 비슷한데 특정 유전자는 빛이 있을 때는 전 RNA가 그 유전자의 RNA가 굉장히 많고 빛이 없을 때는 없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유전자는 빛이 있을 때 필요한 유전자고 빛이 없을 때는 필요 없는 유전자. 염록체 발달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염록체 발달은 여러분은 이건 통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빛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발달이 조절됩니다. 즉, 빛에 의해서 염록체 발달이 조절됐다. 얘기는 염록체 발달에 관여하는 중요 유전자는 빛에 의해서 RNA 합성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은 인간이 어떤 기술을 확보했냐면 이렇게 생명체가 갖고 있는 전체 유전자의 전사가 어떻게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에 다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더 공부하려면 바로 NGS라는 기술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꼭 애기장대 연구가 아니라 작물을 통해서 작물의 유전 전사체라는 RNA를 분석함으로써 내가 어떤 유전자를 연구하면 가능성이 좋겠다는 것을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작물의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작물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럼 뭐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조업 여러분들 많이는 제조업 플라스틱을 만들 겁니다. 아까 침대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그로박테리움이 갖는 플라스틱의 TDNA 때문에 GM이면 GM에 맞는 DNA 또는 G이면 G에 맞는 유전자를 딱 넣어주면 제조업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만들어진 제조업 플라스미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 같이 일반적인 작물 체세포를 균열세포로 만드는 헬러스에다가 접종시켜 버리면 이렇게 특정 세포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키우게 되면 어떤 식물이에요? 전체적인 이거 뭐겠습니까? 조금만 더 잘 키우면 접니다. 꼭 종자에서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든 다음에 그 줄기세포를 제일 처음에 잎으로 만들고 잎을 만드는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툭 펴서 특정 베이지에 또 넣어주면 뿌리 만들어 베이지에 넣어주면 걔가 이제 뿌리 있지 잎 있지 그러면 혼자 토양에 다시 심어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식물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전체로 갖고 있는 성질 전환 전구이 되게. 자 마지막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이 식물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 내가 외부 유전자가 이 식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가장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아까 PCR 하면 보면 원하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PCR. 여기서 말한 PCR은 표준화해야지 리액션을 하게 되면 외부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야, PCR 이게 도대체 원리가 뭐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궁금한 거 해보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PCR 통해서 1차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집어넣은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이 식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분석한 그 식물을 연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들어간 식물만 선발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갖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작물을 얻었어. 그럼 얘 작물이 정말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식물 과외에서는 이쁜 것들, 저희 시험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쁜 것들, 바로 이쁘죠? 이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떤 식물을 만들었어. 그럼 이 식물이 어떤 생리학적 특성이나 발달학적 특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겠죠. 그렇게 분석할 때는 다양한 부자생물학적들을 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으나 유전자가 얼마큼 전사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생물학 이 식물이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했던 형질이나 특성 발달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갖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작물인 경우 내가 만약에 생산량이 증가 또는 성장이 증가된 효과가 있어 보여 온실에서 그럼 어디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진짜 논밭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에서 달리기 되게 잘해. 진짜 실제 올림픽에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실험실 환경에서 좋은 성기에 보여.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식물을 키우는 그런 필드에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작물의 형질을 농업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무나 논이나 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GM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농이나 밭에서 그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들의 성장이나 생산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것으로 나오면 단계적으로 얘는 품종 등록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적 규제가 심해서 그 부분은 아직 쉽진 않다.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발표를 여기까지 했고, 5분 내에 질문사항 있으면 어떤 질문이 다 보이니까요.